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다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주시는 게 최근에 저도 중국발 영향 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이슈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계속 안 좋은 일만 많아서. 예, 그렇죠. 주로 안 좋은 일이. 연중 가장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저희가 많이 바빠지면 안 되겠지만 많이 좀 해명을 해드려야겠죠. 네, 홍다 이슈부터 전력난까지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예정일까요? 네, 저희 마침 어차피 4분기 전망이 나왔고 네. 10월달 전망이죠. 저희가 뭐 4분기까지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요새 뭐 중국 증시 추천하는 얘기보다는 앞서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의 뭐 전력난이나 부동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에 전략 측면에서 조금 국내 입장에서 좀 들으실 내용이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중국 정부가 일련의 이제 어떤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이번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결과물로 볼 거냐, 헝다나 어떤 뭐 전력난 이슈를 결과물로 볼 때의 전략과 혹은 시작이다, 혹은 통제된 위험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지속될 거냐는 시작으로 보실 거냐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말이라고 좀 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 뭐 최근에 이제 어쨌건 뭐 비호감 지수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당에 대해서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제 경험상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잡으면 끌고 가는 견지력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이 어떤 원인에서 지금 이런 올해 들어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몰아붙이기를 하다가 이런 일을 이제 당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또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지를 조금 좀 포인트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얘기 그냥 일단 다짐만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뭐 이제 최근 이슈가 좀 부동산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좀 끌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미스매치가 난 거 아니냐. 특별히 이제 그 석탄수급 미스매치 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미스매치 난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확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리하겠다고 확고하게 마음 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또 판타지아가 그 달러채 못 갚아가지고 또 부동산 관련 디벨로퍼 관련 주식들이 다 뭐 주식은 올랐습니다만 홍콩에서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안 놓겠죠. 부동산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죠, 분위기가. 여기서 놔주면 우리 망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받거든요. 일단 뭐 오늘의 경우는 장중에 이제 홍콩 증시만 개장을 했고 금요일에만 금요일에 본토 증시 이제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대리 지표로 지금 홍콩 증시 시장 보는 거고, 홍콩이 오늘 다행히도 에너지 소재 뭐 시클리컬 업종은 올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종목이 오후장 들어서 많이 밀렸고요. 판타지아 뭐 달러채 그 사실상 기술적인 디폴트 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애들의 주가가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유심히 보면은 달러채 발행 비중이 높았어가지고 이제 그게 연이어서 이제 롤오버가, 그러니까 부채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채권 재발행이 어려워질 거라는 분위기가 해당 이제 부동산 대표주들, 대형주들을 좀 빠지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홍콩까지 가서 역외 시장에서 달러채라는 걸 찍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벨로퍼들이 역내에서 발행이 어려웠다는 걸 시사하고요. 신용도가 안 좋아서. 신용도가 안 좋아졌고 그 안 좋아지게 된 그 일련의 이제 중국 정부의 일종의 뭐 몰아붙임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만기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헝다뿐만이 아니고 대표 기업들 달러채를 최근 3, 4년 동안 많이 찍은 애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5년짜리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사실 만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그 판타지아의 경우는 제가 부채를 찾아보니까 대충 헝다 대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 수준. 그래서 사실은 상징성 크지 않은데 이제 1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채권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으니까 전체 중국의 이제 역내 채권 규모 중에 달러채가 10%가 안 되지만 어쨌건 디벨로퍼들 집중적으로 발행했던 것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좀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엎치락 뒤치락을 좀 할 것 같고, 중소형사들의 경우는 기술적인 디폴트 건수가 뭐 헝다의 뭐 대부분 20-30분의 1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제 모아지면은 또 그것도 임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 좀 긴장감이 있을 거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부유로
정책론과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한다면 이건 중국 경제 미래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부동산으로 이루었던 성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실을 다져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겠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붕 떴던 나라들 무너지는 거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더라.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고 미국도 그래갖고 자빠지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더 뻥튀기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막자. 하고 막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좀 늦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고 제일 걱정인 게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시나리오가 짜지면서 가면서 다 막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뭐 오늘도만 10개도 넘는 기업들이 막 8%씩 이상 빠지고 네. 막 그랬는데. 네네. 이것도 다 계산 안에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 큰 얘기라서 질문드리기가 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만약에 대답을 원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거고요. 중국 애널리스트들 나오면 항상 뻔해서 계획이 있었고 경고등을 켰었고 뭐 마치 투자자를 몰랐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조차도 이 빌드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겹겹이 이제 정책들을 중주의를 하는 거고 네. 그게 결국에 시장이라는 게 중국 내에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어떤 밀도라든지 밀어붙임의 강도는 저희가 감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좀 규제를 할 것 같다라고 설사 얘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패닉이 빠질 정도로 할 거라고는 저희도 예측 못하고 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그걸 다 통제하고 있다고도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겹겹이 쌓인 것들이 뭐 일부 준비를 한 것도 있고 이제 저는 통제된 위험이라고 표현은 드려요. 왜냐하면 네. 여력이 있고 결과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서두에 이거를 꼭 시작으로 볼 거냐 혹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될 거냐라는 거랑 보는 거랑 그러면 이제 정말 리스크 오프가 많고 네. 맞고 앞으로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셔야 되는 거지만 네. 저는 일단은 그 빌드업 과정을 좀 이제 본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정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갖고 온 것들이 몇 가지는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중국이 상반기에는 반독점법이다, 산업 규제다, 또 7월 달에는 창당 100주년 이후에 공동부유 얘기 나오고 헝다그룹 터지고 심지어 이제 9월 달에는 촛불 켜고 신호등 꺼진다는 전력난 이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까지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들의 연구는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약점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네. 치명적인 약점이 뭐야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네. 에너지 쪽에서는 당연히 70%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니까 네. 석탄 의존도를 탈탄소와 함께 당연히 낮추는 게 그러니까 석탄이 얘네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인 거고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중국도 이제 앞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공동부유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자기네들 연구를 한 거고요. 네.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고 3분의 1이 제조업이고 3분의 1이 부동산이고 3분의 1이 지방정부 산하의 공사들 부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증분으로 지난 5년 동안을 보면은 제조업은 조정을 했어요. 실제로 제조업은 실제로 대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시는 철강화학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돼서 지금 산자들의 시간이 온 거고요. 맞아요. 나머지 부동산이나 이제 지방정부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부동산을 매개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계의 부채 비율을 높이면서 가계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가계가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석탄 그리고 공동부유 관련된 양극화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연구한 거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 오래 있었지만 중국 애들은 자본시장 쪽이나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봤을 때 시장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통제를 많이 하는 시장인데 정부 마음인 게 당연히 맞지 않냐. 그게 맞는데 나름 자기네들이 시스템 세팅에 좀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고 그 안에서 생긴 시장이 그럼 어떤 경영을 하게 되냐면 보통 세팅을 할 때 시장이 좀 패닉이 되거나 굉장히 조금 그런 어떤 그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요. 진통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그 다음 단계 일부 결과물을 보면 일부 이제 보정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보정을 하고 시장이 순응하게끔 만드는 나름대로 질서를 자기네들끼리는 찾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워낙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임팩트를 영향을 주는 나라가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이걸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이제 석탄 관련된 얘기하고 이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방금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석탄 관련한 건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석탄이 생산이 안 된 이유는 뭐 호주 수입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건 마이너한 이슈 같고 실제 메이저 이슈는 생산량이 그냥 올해 적습니다. 그러면 왜 생산을 90%를 내부에서 했던 애들인데 왜 못했냐를 저희가 들여봐야 되는 거고 그건 작년부터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은행업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작년에 이 디벨로퍼로 얘기하는 헝다 같은 기업들에 딱 목줄을 죄는 정책을 쓴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의도대로 굉장히 밀어붙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시장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슈들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조정할지를 이제 저희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절대 놔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뭐 거의 어떤 템포 조절 없이 이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건설 그리고 지금 9월부터 이미 냉각되고 있는 이제 주택 시장 이런 쪽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시장이 지금 그거를 충분히 프라이싱을 안 하고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PPI 같은 생산자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수요는 약해지는 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보여지니까 제조업 건설업이 2차 산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 5%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 4분기 전망에서 기본적으로 이 빌드업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일부 결과물들로 인해서 헝다그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일부러 고통스럽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스탑까지는 아니지만 완충을 좀 들어간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게 뭐 부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9월 말에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지금 보시는 전력난과 지금 보시는 부동산 시장의 디폴트 위험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점이 물론 빨리 해소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악재의 고점. 네, 악재의 고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경착륙으로 가거나 혹은 주구장창 전력난이 꺼져서 진짜 촛불만 켜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좀 자세히 보고 근원을 찾아보면 해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준비하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의 진통 결국에 그 진통이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로 짚어본 것 같아서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빌드업 과정 알겠습니다. 자체가 무엇이었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석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몰아붙인 부분이 있는 건데 올해 그냥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쟤네들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그림이 뭐 작은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왼쪽에 하단에 그 작은 그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부터 8월까지 누적해서 중국에서 산업 생산이 몇 프로가 늘어났냐면 전년비 13.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비량은 14.7%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수출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힘들게 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그 공급량을 본인들이 다 떼다가 판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제조업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수출이 전년비 40% 이상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 상황이 제조업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공급 쪽을 보겠습니다. 전력 공급입니다. 발전량이 11.3% 8월 기준 증가했고 석탄 생산은 이에 반해서 이제 이미 다 많이들 아시지만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거 알고 있고 요새 공기 좋은 이유도 이제 이런 거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전량은 11.3%인데 석탄 생산은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고 거덜났겠네요. 네, 그리고 화력 발전이 12.6% 거의 과부하 걸린 거죠. 석탄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고요. 발전량 중에서 이제 수력 발전이 1% 감소했습니다. 수력 발전도 생각보다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요새 그 광동성 같은 남방 지역의 경우는 운남성에서 수력 발전한 거를 한 30% 이상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광동성 같은 수출 대성들도 실제로 타격을 받은 거죠. 수력 때문에, 가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 수입량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지만 이것도 역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에서 지금 중국이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 소비에서 10%밖에 되지 않고 그 10% 하는 것 중에 호주에서 하는 게 3분의 1인데 호주 분쟁 때문에 정말로 타격이 많냐는지 보시는 분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보면은 그 10% 중에 30%지만 실제로 어떤 지역의 경우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로 중국은 석탄이 동북부 지역이나 중부 위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밑으로까지 내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호주에서 바다로 들여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경우는 30% 이상 석탄 수입을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지역이 꺼지는 원인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수요가 많았다는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이 중에서 올해 전기 소비량 중에 70%를 차지했는데 오른쪽 하단의 그림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쇼티지가 나오기 쉬운 상황에서 석탄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터졌고, 석탄 가격이 생산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작년부터 중국 전국에서 이제 그 3개 성 정도가 석탄을 거의 80%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성들이 반부패 조사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겹겹이 이제 그 어떤 그 태클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4%밖에 생산을 못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도 좀 있고 조금 일부 자충수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도하지 않게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지금 알려진 그림인데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KPI 같은 건데, 중국이 14차 5개년계 기간 동안 매년 대략 한 3%씩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공언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이렇게 의도적으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중국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원인 중에 실제로 부족해서 꺼진 데들도 있지만, 즉 송전 제한 그 전력 난 때문에 꺼진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일부러 송전 제한을 꺼버려서 이제 꺼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이 표는 뭐냐면 중국의 중앙 정부가 30개 지역의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감축 에너지 소비를 강도나 총량을 줄이라고 한 목표를 상반기에 미달한 지역의 경우는 1급 경고를 내보낸 거죠. 1에서 3급까지 있는데 1급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1급이라고 돼 있는 9개 성 정도는 대부분은 이제 상반기 평가가 미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 관료 입장이라면 4년 차고 내년이 5년 차라서 이제 본인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KPI를 보고 있는데, 이 KPI가 이제 중요해졌고 8월에 해당 KPI를 이제 성적에 훨씬 더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좀 무식할 정도로 9월 달에 이 1급이 나온 지역의 경우는 태양광, 화학, 석탄 뭐 각종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꺼버리는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냐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과 의도해서 끈 부분이 분명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이걸 발라내기는 어려운데 저는 KPI 때문에 다급해서 분기 말에 껐던 것도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월 달이 전력난에 피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해소되는데 속도는 걸릴 수 있어요. 석탄 가격이 크게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도해서 끈 것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현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부터, 그리고 중국은 주말에도 이번 주말은 아마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가동률 올라오는 거 저희가 봐야겠지만, 의외로 반도체나 자동차나 심지어 여기 9개 성에 걸려서 휩쓸려서 이제 국경절 연휴 2주 전부터 꺼진 데들의 경우는 또 귀신같이 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9월이 최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0월, 11월의 경우는 화력 발전이나 석탄 가격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껐던 데들이 전국에서 저는 대략 꺼진 것 중에 3분의 1 이상의 영향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의외로 10월 데이터가 9월 대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이고 심지어 연말까지 수출해야 되는 것들까지 못 팔 정도로 꺼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신 게 좀 크다고 보는데, 후방 산업 말고요, 에너지 소재 이런 거 말고 전방 산업부터 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조선이든 반도체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면 이번 10월 2주차, 3주차부터 확인이 되면 전력난에 대한 부분은 피크를 좀 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나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중국의 뭐 100대 디벨로퍼들이 이제 연간 판매 대비해서 토지 면적을 줄이는 건데 그냥 재고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닥치는 대로 재고 조정해서 현금 돌리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 그 9월 달에 중국의 그 주택 거래 데이터가 원래 이제 중국은 신학기가 9월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3월이듯이 걔네는 9월인데 보통 근구 운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9월이 성수기죠. 근데 이번에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대부분 평균 한 30% 이상 전년 대비
주택 거래가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심천이나 베이징 같은 도시들은 60%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착공이 없어지고 주택 재고를 털기 위해서 신규 투자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디벨로퍼들이 만약에 수요까지 이렇게 나빠지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돈은 갚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상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네. 쓰러지는 애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헝다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헝다발 부동산 리스크가 아니고 부동산 규제발 이제 헝다 이슈였고 네. 나머지 애들까지도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를 지금 현재 홍콩 시장에서 네.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질까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11월 달까지는 중국의 이런 분양 시장이나 주택 거래나 그 신규 착공은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가라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가격 대비 바라봤을 때 그럼 내년 어느 순간쯤에 이게 이제 하단을 찍을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1년 반 가까이 디벨로퍼 대상 규제를 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결과물이 이미 보여지고 냉각이 되고 있다면 조금 제가 요새 톤을 바꾼 거는 9월 말에 이번 연휴 직전에 일부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지역이나 그리고 일부 이제 규제 완화 신호를 이미 인민은행이 보냈어요. 네네. 인민은행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부동산 건전한 발전을 좀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인민은행의 발언인데 주택 구매자나 수요자의 어떤 그 합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주겠다.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헝다가 무너지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은행 쪽이나 채권 쪽 부채보다는 절반의 부채가 매입 채무고 그 매입 채무 중에 대부분은 이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떼일 수 있는 선분양을 한 거니까 걔네들 그쪽 돈이나 하청업체들 문제잖아요. 프로젝트가 안 될 거에 대한 걱정이 지금 제일 커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민은행이 이 발언은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이 개입을 하든 어쩌든 매입 채무 문제가 다 문제가 되진 않도록 즉 프로젝트가 최대한 진행이 돼서 나중에 파산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수요 규제가 완화되는 신호를 좀 보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11월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바닥으로 일단은 좀 이렇게 경착륙 위험을 최대한 연말까지 낮추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와 대목은 뭐냐면 중국 뉴스 중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완화되는 뉴스가 나오면 폭풍이 하나 지나갔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헝다 이슈도 있고 뭐 다른 부동산 업체도 있는데 어쨌든 완공 다 해서 다 지어서 분양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보장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그건 확실하게 좀 상당 부분 풀어주는 과정인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다음 달에도 제가 나와서 기회 주시면 얘기 드리겠지만 주택 거래 데이터가 더 나빠졌다고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는 감소폭 자체가 8, 9월에 정말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20-30%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감속 속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시각이 9월, 10월이 제일 최악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시각인 거고 이게 왜 제가 지금 계속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냐면 시장이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경기가 제조업이나 부동산 중심으로 지금까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좋아서 규제를 했고 그 결과물로 지금 나빠지는 거니까 언제까지 나빠질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 상반기에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부동산이 워낙 큰 규모를 차지고 있었던 게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때려잡으면 성장률이 완전 바닥 나오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기는 좀 어렵죠. 중국 당국이 아무리 통배짱이라도.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슬슬 바람을 깨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뭐 그만큼 규모가 워낙 경제 크죠. 근데 저희가 내년에 성장 목표 아마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민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치명적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구조 전환도 하고 부동산도 쪼고 공동부유 양극화 얘기하면서 산업 규제를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은 아예 등한시하겠다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그러면 하단이 어디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전년비 동기 증가율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베이스 때문에 높게 나오니까 2년 평균을 해보면 현재 2분기까지 중국 성장률은 5.4% 정도예요. 전년비. 그리고 아마 3분기는 5.2% 3%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기조라면 4분기에 5%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중국 정부가 이번 인민은행장도 얘기를 했지만 5%에서 한 5.5% 정도를 잠재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올 시점이 됐다는 거고요. 그 들어온다는 소위 그런 것들이 그 빌드업 과정이 2년에서 한 1년 반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한 향후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그 5%가 깨지는 위험을 좀 사수하기 위한 대응들이 나온다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5% 사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셔야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정책 신호를 더 몰아치겠어라고 꿈도 꾸지 마라고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세게 밀어붙이면은 5% 밑으로 떨어지는데 네. 갑자기 4% 나오는 거를 견딜 수가 있겠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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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5%는 사수하는 쪽으로 보고요. 그게 뭐 성공한다 아닌다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차피 주가라는 게 뭐 앞으로 6개월 정도 이상을 반영해서 이제 땡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제가 이제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이 결과물들을 일부 보고 이제 규제 완화 신호로 좀 들어갈 경우 내년 1분기 정도를 경기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장이 좀 10월달까지 여전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발 침체 위험 혹은 부동산 경착륙 위험, 헝단 줄 알았더니 전력난이 있었고 제조업이 경착륙이나 부동산이 정착륙 할 수 있겠네라고 보는 시각들은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면적인 셧다운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간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결론만 짧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4분기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미 더 말해서 녹아서 말씀드렸는데 10월 달 정도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중국의 화학이나 철강의 그 연도별 그 월별 가동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놓은 점선 그래프가 올해 가동률인데 과거의 추세 대비 굉장히 동기 대비 형편없이 떨어져 있죠. 실제로 아마 이번 KPI가 분기말 러시였고 분기말이 지나면 또 귀신같이 10월 달엔 키게 해주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제일 먼저 배제하는 쪽, 그러니까 송전 제한을 계속 걸고 싶은 쪽은 석탄이겠죠. 네. 이제 석탄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감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철강도 그렇고 나머지 산업의 경우는 10월, 11월까지는 당국 눈치 때문에 약간 완화 신호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아마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세대기 굉장히 현격히 20, 30%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위 말해 이제 시클리컬, 그러니까 중국이 철강을 감축하고 화학을 감축해서 가동도 못 돌리게 되면 공급이 계속 주니까 8, 9월에 저희가 목격한 거는 중국의 뭐 상품 가격이 폭등하고 석탄이나 나머지 가격이 올랐죠. 저는 최근에 이제 뷰를 바꾼 게 10월, 11월에는 급락 가능성을 계속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급으로 어떤 공급 감축 기대만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한계치에 왔다고 제가 볼 수 있는 수치를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이제 스프레드를 봐요. 소비자 물가는 이제 최종 소비자 직전까지 간 전방 수요로 보는 거고, 이제 생산자 물가는 기업의 출고 가격인데 후방으로 보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아마 요 연휴 끝나면 발표가 되겠지만 9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 지난달이 9.5% 증가였는데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11% 정도 예상하고 더 높게 나왔어요. 11%는 CPI 그 소비자 물가가 0.몇 %대이기 때문에 둘의 간격은 11%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본 적이 없는 데이터고요. 보통 올해의 경우 7개월째 지금 생산자 물가만 오르고 소비자 물가의 전가를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전방 쪽이 뻗어버리는, 그러니까 전방이 말 그대로 이제는 이 가격에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가거나, 아니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공급 요인이, 공급 축소 요인이 다시 가동이 돌아가면서 다시 재고가 풀리면서 조금 가격이 내려가거나, 둘 중에 어떤 카드라도 가격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중국 상품 거래 시장이 이제 재개가 되는데 급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급락일 경우에 초기에는 아마 중국의 이런 상품 가격과 연동되는 업종들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렇게 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좀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까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걱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연말까지는 약간 물가가 배제된
뭐 디플레이션인지 정상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품 가격이 조금 급등락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좀 투기 세력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급 감축 기대에 대한 베팅이 지난 3개월 동안 너무 셌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가 이번에 연휴 기간에 시그널 보낸 걸 보시면 가격이 좀 급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게 아마 조금 연말까지는 조금 더 건전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전방 쪽에 이 원재료 가격 때문에 눌렸던 산업재, 기계, 반도체 혹은 수출 선적까지도 걱정했던 이런 테크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지나면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가격 부담이 후방에서 있었고 이게 좀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걸 떼다 쓰는 기업들이 눌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산자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생산자 물가를 올리는 주요 요소인 원자재 가격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이제는 임박한 수준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그게 이제 부러지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PPI 감소할 거고, 그러면 뒷단에 물건 만드는데 부담이 많이 있었던 제조업체들이 그 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금 가동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이다. 너무 많이 벌어졌겠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그림이 그건데요. 보시는 왼쪽 그림이 중국의 PPI가 이제 생산자 물가고요. 전년비 YOY 상승률, 당의 신규 상승 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작년에 베이스 효과, 기저 효과하고 실제 상승하는 새로운 상승 요인인데, 뭐 역대급으로 그 막대 그래프 한번 보셔도 육안적으로 굉장히 그 가파르고 강하게 빨리 오른 거죠.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전방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는 지금 6개월 전에부터는 어떻게 보면 화학이나 이런 철강 업체들의 이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서 고마진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이번에 화력발전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 가격하고 화력발전소하고 마진 적자 흑자 차이가 이제 사상 최대로 벌어지니까 화력발전소 뻗어버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뻗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안 해버리는, 발전을 할수록 마진이 이제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게 대표적인 시작이고요. 석탄하고의 이제 관계고, 나머지 전방과 후방의 이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관계가 완전히 부러졌기 때문에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내려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산자 물가가 중국이 제일 먼저 글로벌리 올랐거든요. 제일 먼저 방역에서 이제 나오면서 얘네가 가동 돌리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는 신호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리, 지금 걱정하시는 미국 쪽의 인플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약간 완화되는 신호로 역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요 침체를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공급에 대해서 지금 그 인플레 걱정 다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조금 10월 달에 인내력 있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에 대한 예측도 해주셨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신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악재들을 이제 9월부터 지금 많이 뿜어냈고, 사실 뭐 올해 연간으로 계속 뿜어냈죠.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 제조업이나 부동산 쪽에 이런 빌드업 얘기를 자꾸 드렸지만 실제로 올해 중국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했던 부양책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역대급으로 동반해서 타이트했었고, 그래서 중국은 4분기에 전반적으로 통화나 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석탄 가격이나 전력난을 해결시킬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이제 정책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침체거나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로 도산이 되거나 파산 위험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이제 부동산에 제가 중국의 재고 이제 소진 연수예요. 이 데이터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주택 거래 그 거래량을 갖고 몇 년치가 쌓여 있느냐. 주택 재고가 5.7이라는 거는 거의 6년치가 쌓여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수치는 4.7로 돼 있는데 4년치가 쌓여 있다는 거죠. 재고가 낮을수록 당연히 부담이 낮은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정도로 어떤 업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지금 순환적으로 보면은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단계지만 사실 역대 제일 어려웠던 기간은 2014, 15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역대 최악의 사이클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아직 건전한 상태에서 규제가 1년 반 진행이 된 것이고 냉각기 들어가기 직전에 다행히도 중국 정부가 이거를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까지 10월 달에 반영하실 일은 저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헝다 이슈가 저는 조금 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이 좀 질이 멸렬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도 그 분양 시장이나 이런 주택 거래 같은 어떤 업황 자체와 가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할 거고 아쉽게도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클리어하게 확인되는 시점은 한 10월 3주차 정도 되셔야 될 것 같고 제 시나리오대로 중국이 결과물에 대한 반대 대응이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면 시장의 투자 전략은 일단 10월 달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계속 뭐 중국 시장이 됐건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됐건 좀 보수적인 대응이 타당합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도 이미 시장이 어렵습니다만 내려가는 것들이 중국 쪽에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바뀌는지는 10월 말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고 그 시그널이 제 예상대로 규제 완화 신호고 약간의 부양책들이 가미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1분기의 경기 바닥 신호를 반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서 그게 어떤 중국 관련주 소비주든 혹은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꼭 내년까지 담아야 될 시클리컬이든 이런 것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모색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중국 증시만 포인트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들 좀 보시는 관점에서 소비주보다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10월 달에 일부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경착륙까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4분기에 이제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중국 관련주 좀 비중 확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내년 1분기 경기 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한 가지 궁금한 게 성장률 워낙 잘 나올 거 기저효과 때문에 알고 부동산을 두드려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듣다 보니 얼핏 들거든요.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성장률 워낙 좋게 나올 거니까 이 정도 성장률 담보됐네. 그러면 뭐 이럴 때 잡아야지 좋을 때 잡아놔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 나중에 성장률 빠지면 못 잡아. 이런 의도가 보통 이제 중국이 이런 규제를 할 때 보면 수출이 좋을 때 합니다. 이제 내수 대표 핵심 축이 부동산이니까 뭐 부동산을 규제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출이 좋거나 경기가 좋을 때니까 사실 올해 연초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확실히 좀 너무 그 본인들의 약점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약점을 한 3년 바라보고 이제 커버하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 못 드렸는데 긴 그림에서 중국의 신재생이나 에너지 구조 전환은 꼭 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중국이 지금 전기료를 이번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전기료 데이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게 지난 3, 4년 동안 35개 대도시의 전기료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최근에 인상을 이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즉 전혀 그 화력 발전에 동기부여가 없는 발전소들에게 전기료 인상을 약속을 했고 10%까지 이제 상단을 정해놨었는데 그 상단도 이렇게 터버리는 일부 지역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료 상승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다고 얘기하는데도 글로벌 인플레를 당장 수출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 저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토지나 수도나 전기료나 모든 거를 통제해 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과잉을 만들어 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은 석탄이 약점이니 신재생이 연착륙을 할 때까지는 매년 이런 어떤 그 석탄 가격이 오르거나 전력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인건비와 전기료까지 다 올라가는 것들이 중국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을 도저히 투자하지 않게끔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셧다운까지 안 피하려면 무조건 신재생 투자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하라고. 모든 그 중구장대든 전통산업이 됐건 너희가 신재생을 교체하지 않으면 매년 KPI 맞출 때마다 꺼질 수 있어라고 겁은 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중국 정부 이제 구상은 신재생 쪽은 뭐 무조건 태양광 풍력이든 이런 것들은 전압이 문제든 뭐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제가 당을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든 그런 상관이 아니고 얘네가 밀어붙이는 지구력이나 지네들 어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한다면 중국을 혹시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빠지는 것들 중에서 뭐 전환 쪽에서 이제 석탄 베이스로 어려워지니까 화학이 좋을 거고 또 나머지 신재생 쪽은 당연히 조정받을 때는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국의 앞으로 전기료 상승이나 이런 에너지 구조 전환에 좀 소위 말해 좀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어떤 수혜주가 피해주가 확실히 갈리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한국 산업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폴리시리콘이라든가 철강 같은 거는 중국의 아주 싼 전기료가 한국 업체들을 고사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렸던. 그게 국가 자본주의죠. 네.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이 다 메리트 줘가지고 공급 과잉 만들어서 OCI 하나 남았잖아요. 사실상 현재에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판세가 또 뒤집힐 수도 있겠네. 한국 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무역 전쟁 때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팔 기회가 생긴다 했지만 사실 수혜가 크지 않았고요. 그때는 마치 우리가 걔네한테 이제 연결된 고리였고 지금도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근데 저는 그 좀 다른 기회로 보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격 교란 요인이 점점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화학부터 해소가 되고 그들의 전기료가 올라가서 고부가가치 쪽에 저희 정유나 화학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들이 증설할 수 없는 것들이 석탄에서 이제 계속 억제가 되면 저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기회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고 이제 그런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주요 이슈에 대한 어떤 분석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과 3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